먼저 첫 번째 순서 장혜경 정책위원회 의장,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소개하면서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장혜경이고요. 20분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더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동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총선 짧은 기간이 아니라 뭐 중기 정세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세계 정세, 그다음에 한국 정세, 그걸 먼저 좀 얘기해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총선 국면에서 지금 흘러가는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노동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총선에 임하고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세계 경제부터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대 이후 어쨌든 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미국의 어떤 세계 패권 질서가 형성됐는데, 그때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앞으로는 번영과 평화만 있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게 최근 몇 년의 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최근의 기후 재앙에서 보이듯이 생태 파괴 기후 위기 문제가 어쨌든 인류와 무생명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경제 위기와 부채 위기의 내관을 안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새로운 축적 전략을 찾지 못한 채 이런 이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차원에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강화되면서 계급 간, 성별 간, 인종 간, 국가 간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들어서 어떤 돌봄 결핍 현상이 전 세계 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 이런 부분도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가자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듯이 이 제국주의의 어떤 그 두 개의 전쟁 모두 저희는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불균등 발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제국주의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결국 전 세계를 전쟁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는 복합 위기에 들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 한국도 그런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갖고 있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게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 구조라는 게 재벌 중심이고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질서 변동에 또는 세계 경제 재편의 어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뭐 심지어 저출생, 가장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 소멸 위기까지 나타나면서 과연 한국 사회가 재생산이 가능한가,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것이 화두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위기도 너무 심각한데요. 저는 노동의 위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라고 봅니다. 하나는 불안전 노동의 확대로 인해서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그런 불안정 노동층의 확산으로 인해서 노동자 계급 내에 위계화된 분할이 생기면서 노동자 계급 내 연대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이중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의 위기라는 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덧붙여서 어떤 이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이중의 전쟁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서 남북 대결 격화로 인한 위기에다가 미중 패권 경쟁에 한반도가 휩쓸리면서 희생양이 되면서 오는 위기라는 이주의 위기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핵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이제 총체적 복합적 위기 상황인데, 다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에 비해서도 보수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혀
자신의 비전,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정세를 봤을 때나 한국 정세를 봤을 때 지금 정세는 진짜 인류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류가 야만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어서 뭐 야말이냐 사회주의냐 뭐 100년도 훨씬 전에 그 로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가 사회주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게 뭐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말 평등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그게 뭐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시스템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질문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본주의가 기후위기, 뭐 경제위기, 그다음에 뭐 식민주의, 그다음에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무상수탈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노동착취와 자연수탈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생산 영역에서 자본의 노동착취와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무상 노동 수탈이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주류 가치가 생태, 평등, 돌봄, 민주주의, 평화 이런 가치가 주류 가치가 되고 그런 가치에 근거해서 사회가 재구성되는 이런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정세인식 속에서 총선을 둘러싼 현재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는 보수 양당의 정치적 독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의 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번 총선이 정말 제대로 된 자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복합위기 상황에서 이 복합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사회 비전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게 한 정책을 내놓고 각 정당들이 각축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전 총선에 비해서도 그런 의제, 대표로 노동 의제 거의 죽었거든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문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형성된 87년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 사실 민주당은 저는 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의 일부로 편입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도 추냈듯이 신자유 정책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를 들면 그 통치 스타일한 언론 통제라든지 통치 스타일 이런 거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사실 신자유주의를 한국 사회에 도입하고 관철시키는 면에서는 저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분명히 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의 하나의 분파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착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특히 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투쟁으로 촛불 항쟁으로 문재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말 87년 이후에 최대 극악무도한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 그 다음에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 정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도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판단하고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신당 같은 경우에도 다 새롭게 등장한 당이라기보다는 기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이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국민들의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것이 이제 저는 투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심지어 제가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제 아는 그 동지의 부인이 조국한테 너무 미안해서 조국을 찍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투표장에 나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데 조국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조국한테 미안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현재 대중의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쨌든 제3지대 신당까지 포함해서 지금도 어쨌든 보수 정치가 거의 이제 선거판도 휘슬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뭐 얘기하거나 특허도 들었는데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이 한국의 어떤 선거 제도라는 것이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더군다나 국힘과 이번에 민주당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4년 전만 해도 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는데 지난번에 해서 이번에도 했는데 별로 약간 이게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별로 뭐 사람들이 경악하지도 않고 분노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 시민사회 일부 그다음에 여기 계시지만 뭐 진보당 포함해서 일부 이제 진보정당이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우려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려고 꼼수 정치를 한 건데 이 꼼수 정치에 편승함으로써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어떤 전선을 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전 판단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노동당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난감한 상황이냐면 저희 이제 노동당이 진보정당 중에서도 가장 당세가 작습니다. 작아서요. 지역구에서는 또 울산 동구에서 이제 한 분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하신 공공운수노조 소속입니다. 이장우 후보가 울산 동구에 나가는데 그 전에 이제 비례 위성정당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울산 동구에서는 뭐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중에 노동당만 나가게 됐기 때문에 진보 단일 후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당이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면서 울산 전 지역구에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민주당하고 선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울산 동구에 또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속도 말하고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악전곡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주시가 녹색정의당의 제주시을에 김수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 정당들이 어렵게 어쨌든 선거에 임하고 이런 보수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 같이 연대하기보다는 연대를 깨는 힘이 빠지게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문제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혼란이죠. 그래서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친자본 보수 양당 체제 극복을 얘기했고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서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금지한다가 기존의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는데 민주노총 지지 방침 중에 하나인 진보당이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고 지역구에서도 단일화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진보당을 민주노총 지지 정당에서 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민주노총 내에서 격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보 정치에서 중심을 또 가장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이 노동자 계급이고 현재로서는 그걸 또 대표하는 게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이 어쨌든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중심세로 선다라는 것이 이번 이 결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정치 방침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작년에 윤석열 퇴진을 선언했고 올해도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을 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치 방침 문제를 가지고 조직이 이제 분열되면서 과연 올해 민주노총이 선거 이후에도 윤석열 퇴진 투쟁을 힘차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백벌 양보해서 이제 정책연대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도 의문입니다.
다 언론에도 났지만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중 여긴 제가 세모로 쓰면 네 명이 사실 민주당의 반대로 낙마했죠. 그도 다 근거도 양식적 병합 거부의 문제라든지 뭐 국보법 위반자라든지 사드 철회 같은 이런 요구를 했다고 다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진보정당 세력들이 문제제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수용하는 게 솔직히 심리적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가치연대를 한다고 하고 정책연대를 하는데 그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례위성정당 사태 문제는 민주노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진보정당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가서 시민사회 운동도 좀 시끄러운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한 그 시민사회 대표들이 시민사회 전체를 대표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른바 시민운동, 그다음에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워낙 원내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해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보정당이 국회 의석 몇 석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진보정치 전체에 태음을 불러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명분은 일단 윤석열 독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미 지배블록에 편입돼 있고 현재 복합위기를 해결할 그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검찰 독재만 끝난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 이제 노동당의 총선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복합 위기를 낳은 보수 정치의 전반을 극복하는 것이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노동당의 오랜 슬로건이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치 상황을 정치 재난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 동구에서는 노동자 활동가를 냈고요. 비례 후보는 저희가 이제 당사가 별로 없으니까 2명밖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노조 탄압을 가장 집중포화를 맞은 건설 노조에서 건설 노조 여성 조합원 동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장애인 동지들이 또 가장 엄청난 혐오 프레임으로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이자 인권 활동가인 유진우 후보가 이제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사회에서 가장 탄압받고 혐오받고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서 어떤 노동당이 지향하는 정치를 좀 알려내겠다라는 선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슬로건은 국회 밖 당신과 함께 그게 모든 차별 어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기후위기부터 경제위기 쭉 있지만 다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정당들이 의회에 입성한다 하더라도 거리에서 국회 밖에서 투쟁하는 대중들과 괴리되면 안 되고 계속 연결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회 밖 당신과 함께 그게 모든 차별 없게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단순히 노동당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진보 정치 전체가 위기인 상황인 것이고 저희 혼자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짧은 기간 내에 막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쨌든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정치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계속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피해받는 사람들, 이 사회의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과 함께 밀접히 호흡하면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체제전환의 정치를 읽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노동당 핵심 공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원래 10가지 주제로 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핵심적으로만 갖고 왔는데요. 핵심 공약 중에 딱 정치와 경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공약은 어쨌든 정치 주체 교체, 그 다음에
국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주요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하자, 소환제 도입, 그다음에 국민 발의제, 국민 투표권 도입 이런 걸 중요하게 냈고요. 예를 들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왜 국회의원한테 의존해야 되냐, 왜 헌법재판소에 의존해야 되냐 이런 거죠. 국민이 직접 끌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자 이런 것을 정치의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경제 영역에서는 이제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 파트에 보시면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벌과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면 민주, 생태, 돌봄 경제로 바꾸자라는 게 경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생태 문제는 왜 중요한지는 뭐 추가로 설명 안 드릴 것이고요. 돌봄도 매우 중요한 이런 복합위기 시대에 주류적 가치로 돼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봄을 넣고, 민주로 넣은 것은 그것이 기업 운영이 되던 아니면 공공분 운영이 되던 자본가, 기업가나 정부 관료한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부터 모든 사회 전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도입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민주생태 돌봄으로 넣고, 마지막에 공공경제로 마무리한 것은 어쨌든 자본주의의 무한 착취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에 맞선 대안이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공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기후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약간 패키지 공약으로 이런 공약을 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